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에 있는 김종우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큰 강연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관계자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수학 대신 음악으로 문제 해결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아마 다학제적인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에는 K-POP 스타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스타들을 한 번씩 다 맞춰보세요. 이 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FX 뭐 잘 나오네요. 예. fx가 뜻이 뭔가요? 예, 뭐 펑션, 함수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 이 그룹은 그런 뜻이 아니고 F는 플라워 그리고 X는 여성 유전자 X라고 그래서 fx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인문학을 하든지 그래도 기본 수학은 하실 테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함수 fx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면 이런 함수에서 만약에 저게 비용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값 혹은 어떤 우리의 이익이다. 그럼 가장 큰 값 이런 걸 찾는 거 함수에서 fx에서 그거 찾는 게 이제 최적화라는 그런 방법론인데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보통 AI 쪽에서 요즘에 많이 이쪽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 오케이. 한 장이 뛰어넘었네요. 예. 과거에는 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복잡한 어떤 수학적인 방법들이 쓰였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읽어봐도 참 복잡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졸린 시간이니까 좀 자세한 내용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LP라는 건 이제 선형이고 NLP는 non-linear 해가지고 비선형이고 DP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요. 그런 어떤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구성해 가지고 최적의 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방법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어떤 뭐 여러분들 뭐 신경망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퍼지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또 한 분야가 이볼루셔너리 컴퓨테이션이라고 진화연산이라고 자연의 현상을 모방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미분을 쓰지 않고 대신 자연 현상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첫 번째 상단 좌측에 있는 그림은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되게 높은 데만 어떤 풀이 자라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목이 짧은 짐승보다는 긴 짐승이 이 나뭇잎을 먹을 확률이 높고 결국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적자 생존 여기 여러분들 그래도 적는 학생들이 많아서 뭐 그런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예, 사실은 뭐 이 원래 Survival of the Genetically Fittest 해서 유전자 상에 이 어떤 목이 긴 그런 유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존 확률이 높죠. 먹이를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벡터를 뭐 이렇게 크로모좀 유전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돌연변이도 시키고 뭐 크로스오버, 교차도 시키고 해서 해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기러기나 이런 새가 보면은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잘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의 해를 또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트 콜론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지금
주스는 없는데 주스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개미들이 막 와가지고 그 주스를 막 달라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개미가 일직선상으로 가장 짧은 최단의 경로, 쇼리스트 패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가는 원리를 또 이용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자연현상을 모방해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해를 찾아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음악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음악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해를 찾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음악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작년 6월에 수학동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혹시 읽어본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여기 보면 재즈로 만든 수학이론 하모니 서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고, 그런데 오른쪽에는 혹시 이 가수는 이름이 누군가요? 예, 아이유죠. 예, 아이유의 분홍신이라는 곡 혹시 아세요? 예, 그 분홍신이라는 곡이 즉흥 연주를 앞부분에 도입해서 작곡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그 재즈의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를 이용해서 미분을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일단 한번 여기 클릭을 하시면 재즈 연주를 잠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재즈 들으셨는데 어떻게 음악 좋아하세요? 예. 지금 방금 이제 재즈의 그 즉흥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색소폰을 부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정확히 딱 매치는 안 되지만 보통 더블 베이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타 연주하는 연주자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연주자들이 각각이 아무 음이나 내는 거 아니고 낼 수 있는 음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색소폰 부는 사람이 도레미를 내고 더블 베이스가 미파솔 그리고 기타리스트가 솔라티를 낸다면 그 중에 이제 한 음씩 내는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색소폰 부는 사람이 도를 내고 더블 베이시스트가 미를 내고 기타리스트가 솔을 내면 도, 미, 솔이 한순간에 같이 연주가 되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도, 미, 솔이 한꺼번에 같이 어울리는 소리를 우리는 화음, 하모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모니가 이 어디언스, 청중, 사실 이 예음홀이 원래는 연주장이죠. 예, 그래서 연주장이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음악을 듣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강연을 듣게 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떤 도미솔이 한 번에 하모니가 되면 그것이 어떤 청중들에게 뭐 좋게도 들릴 수 있고 안 좋게도 들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흡사하게 최적화라는 그런 방법론도 일단은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x1이 어느 한순간에 100이라는 값을 갖고 x2가 300을 갖고 x3가 500을 가지면 100, 300, 500 이거는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해 벡터, 솔루션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솔루션 벡터를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 넣으면, fx에다 넣으면,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서로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에서 재즈 임프로비제이션 하는 거하고 이 최적화에서 어떤 해를 개선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유사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악기에 해당하는 거는 하모니 서치라는 알고리즘에서는 결정 변수가 되고, 그리고 피치 레인지, 그러니까 이 음악의 음역, 이 악기의 음역은 어떤 그 변수의 값의 범위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리고 하모니, 음악에서 하모니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해 벡터, 솔루션 벡터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좋은 하모니가 뭐냐? 그거는 에스테틱스로 판별이 돼요. 기준이. 혹시 에스테틱스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미학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거. 아름다움을 하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건데, 즉 어떤 화음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그건 미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건 사실 이상학적인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하모니가 좋은지 나쁜지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 알고리즘 쪽에서는 그게 이제 fx, 특히 이걸 옵젝티브 펑션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모니는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그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하면, 프랙티스를 많이 하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이쪽 알고리즘 쪽에서는 그 이터레이션이 뭐냐면 계속 연산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반복될수록 또 해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음악적인 임프로비제이션 프로세스하고 어떤 최적화 프로세스가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음악 하모니를 들어볼게요. 일단 한번 좌측에 있는 이 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화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떤 화음이 더 좋으세요? 똑같아요. 네, 저 강요 안 합니다. 네. 여러분마다 다 틀리겠죠. 서스펜스,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 오른쪽이 더 좋을 것이고, 이쪽은 좀 정직하고, 어떤 우리가 미학적인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더 좋은 화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화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좋은 화음이 뭐냐? 사실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는 학생들은 되게 많을 테니까 좋은 화음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음악 시간에 음정, 두 음 간의 어떤 어울림에 관한 거, 장삼도, 완전오도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음악이 어떤 일종의 물리적인 파동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라는 분도 있었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런 작곡가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어떤 간의 서로 어울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화음이 뭐냐, 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 또 인지하는 또 특성이 틀려지고, 그게 또 뇌로 가서, 뇌에서 또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는 또 프로세스가 있고, 그래서 사실 좋은 화음, 나쁜 화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쉽게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모니 서치라는 음악의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 하모니가, 즉 솔루션 벡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fx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그게 이제 비용 함수다, 그럼 비용은 쌀수록 좋은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이윤 함수다, 그럼 이윤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모니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에스테릭,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스테틱스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에스테틱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모니 하면서 에스테틱스 얘기했는데, 예, 이게 미학이라 그랬잖아요. 미학적인 기준, 에스테릭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건 좋은 화음이다, 이건 좋지 않다. 미리 어떻게 판별해 놓으면 그거를 기준을 세워 놔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일단 초기에 많은 하모니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무작위로.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모니를 그 초기에 많은 무작위 풀에서 하나 또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뽑은 하모니가 좋으면 그거를 하모니 메모리 안에다가 풀에다 넣고 나쁘면 버리고, 그래서 이 과정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최상의 하모니로 갑니다. 이제 그것이 하모니 서치,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에서 어떤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의 이제 구조인데요. 그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계속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퍼레이터스가 혹시 여기 혹시 수학과 다니는 학생 있어요? 네. 있나요? 네. 오퍼레이터스는 연산자라는 뜻이에요. 뭐 컴퓨터 하는 학생들도 아마 알겠지만,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총 5개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색소포니스트가 어떤 음을 하나 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무작위로 총 음역에서 아무 음이나 하나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전체 음역에서 무조건 하나 낸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색소포니스트가 하나의 음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과거에 좋았던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 미, 도, 솔, 도 이런 음들이 좋았었다. 그럼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의 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과거에 좋았던 게 도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올려서 한음 올려서 레로 하든지 한음 내려서 시로 내리든지 이렇게 내는 방법.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걸 기억해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무작위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지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능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긴 지성학이니까 지능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지만 한번 지능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한테 던져보면, 지능이라는 거는 뭔가 학습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내가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거는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습득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맨 처음에는 어린이들은 그냥 무작위로 막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론 무작위로도 행동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좋은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능이라는 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계나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지능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능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얘가 알아서 가주는 건데, 그거는 얘한테 미리 많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게 좋은 방향, 이건 좋지 않은 방향,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해서 기준을 정해주면 이제 나중에 그걸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3가지 기본적인 연산자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좋았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내거나, 혹은 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무작위로 내거나, 혹은 연주자 간에 또 좋은 서로 더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고려해 줄 수 있고, 또 혹은 어떤 화음은 불협화음이에요. 그럼 버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버리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 대신 약간의 벌점을 주면 나중에 이게 또 좋은 해로 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형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문제를 하나 간단한 문제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fx는 x1-2의 제곱이고 x2-3의 4승이고 x3-1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이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fx가 있어요. 그럼 이 fx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최소값은 몇이에요? 최소값 몇이에요? 몇이라고요? 3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제곱, 4제곱, 제곱 뭐 이쪽은 아무리 해도 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3이 됐을 때 그때 최적의 해벡터 값은 몇이죠? x1이 몇이 돼야 되죠? 여기 2가 돼야지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3이 돼야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2, 3, 1 요 솔루션 벡터가 요게 이제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최적해가 돼요. 요걸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3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그거를 하모니 서치가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은 어떻게 그걸 구해내는지 볼게요. 아까 그 fx라는 거 다시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위쪽에다가. 그리고 x1 무작위로 이제 3개의 하모니를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발생시켰는데요. 만약에 2, 1이라는 솔루션 벡터를 하나를 무작위로 발생시키면 2, 2를 여기 함수에다가 넣으면 그 값이 몇이 나오죠? 2, 2를 저 함수에다 넣으면 그때 함수 값은 몇이 나와요? 여기 친절하게 4라고 써줬어요. 그럼 1, 3, 4를 여기다 넣으면 몇이 나올까요? 13 나오겠죠. 그리고 5, 3, 3을 넣으면 16이 나와요. 여기.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앞에서 뭐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퍼레이터만 써볼게요. 연산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걸 기억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x1이라는 거는 기존에 2하고 1하고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내가 하나 뽑았는데 그 값이 1이 뽑혔어요. 무작위로. 그 다음에 x2에 해당해서는 2하고 3하고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뽑았는데 봤더니 2가 뽑혔어요. 그리고 x3는 1, 4, 3 있고 그 세 중에 하나를 3분의 1의 확률을 뽑을 수 있는데 뽑아봤더니 3이 뽑혔어요. 그래서 1, 2, 3이라는 새로운 해벡터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 1, 2, 3이라는 해벡터의 함수값은 몇일까요? 이 1, 2, 3을 저기다 넣으면 값이 몇이 나와요? 9죠. 9가 나와요. 9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게 미니미제이션,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거는 16보다는 좋고 13보다는 좋은데 4보다는 나쁘겠죠. 왜냐면은 9라는 값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 2, 3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고 대신 제일 나쁜 5, 3, 3을 빼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1, 2, 3이라는 게 9라는 값을 가진 1, 2, 3이라는 해벡터를 넣고 제일 나쁜 16 벡터 5, 3, 3, 16은 빼줬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하모니 메모리가 좀 개선이 됐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X1은 만약에 211 중에 2를 취하고 X2는 223 중에 3을 취하고 X3는 1, 3, 4 중에 1을 취한다. 2, 3, 1. 2, 3, 1이라는 하모니, 솔루션 벡터 본 기억나요, 혹시? 예, 뭐죠? 그게 최적의 해죠. 그 값을 넣으면은 제일 작은 값 3이 나오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대형 강의에서 이 인터랙티브하게 하기는 뭐 쉽지는 않네요. 예.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은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하모니 서치가 더 정교하게 좋은 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는 이렇게 정수같이 이산적인 값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연속적인 값도 우리가 기타에서 어떤 이런 이거 프렛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이렇게 누르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연속적인 값도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조금 그래도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뭐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음악에서 만들어진 그 알고리즘이 어디 적용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이것도 또 뭐 맨 처음부터 복잡한 보이는 그런 함수인데 저기 위에 보면 6hump camelback function 이렇게 나왔네요. 캐멀이 뭐예요? 예, 무슨 동물이에요? 낙타. 예. 험프는 뭘까요? 예, 등을 얘기하겠죠, 등.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6개의 등을 가진 그런 낙타 문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최적의 해고 어떤 거는 최적의 해는 아닌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그 로컬 옵티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하모니 서치를 이용해 보면 이 로컬 옵티마에 안 빠지고 전역적인 최적해 잘 찾아줘서 최적해를 잘 찾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도 나름대로 잘 적용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제 보다 조금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은 잘 기억이 날까요? 네. 예. 그렇죠. 기계가 사람을 한번 이기니까 이제 그때 상당히 센세이션 했어요. 유럽에서는 체스를 이겼을 때 센세이션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체스보다는 바둑이 아무래도 더 센세이션 한 그런 이벤트였죠. 하모니 서치 가지고 사실은 아직은 바둑까지는 시도를 안 해봤지만 저도 이 음악 알고리즘 가지고 이 스토크 문제 푸는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이 스토크 문제가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스토크 문제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풀면은 한 얼마나 걸려요? 한 5분 안에 풀 수 있겠어요? 한 5분 안짝으로 되나요? 그럼 1분. 1분 안에 풀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얼마나 빨리 푸는지 볼게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예, 15시 30분 58초에 시작해서 15시 30분 59초에 끝났습니다. 예, 1초 만에. 다시 한번 또 클릭해 볼까요? 버튼을. 예, 31분 13초에 시작해서 31분 14초, 1초 만에 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모니 서치 음악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이런 스토크 문제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실제로 엑셀이라는 것이 조금 느린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이렇게 시각적인 건 있어도 더
아무튼 뭐 그래도 여러분들 1초 안에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거는 굉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이런 스토크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클로즈 아웃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음악에도 적용했어요. 사실 이게 음악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니까 음악에도 적용됐는데요. 뭐 음악이 이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음악을 들어요. 뭐 K-팝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요즘에 고전 음악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에는 중세의 어떤 그런 중세의 미디벌 에이지 그 중세 천년 그때는 또 좀 미학 기준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음악에서 뭐 완전 음정 1도, 4도, 5도, 8도 하는 그런 완전 음정을 상당히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정들로 화음이 이루어진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그레고리안 챈트가 원래 그 단선율로 불렀어요. 남자들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화음이 들어간데 이거는 이제 하모니 서치가 자동으로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중세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앞에 렉첼리 도미네 마리 순디 소니 Deum illes pamuli modulis venerato bis 이렇게 이제 수도에서 불렀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하모니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 버튼 2개 중에서 두 번째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불렀던 그 그레고리안 챈트 그 선율에다가 뭔가 그 중세풍의 그 완전 음정이 많이 가미된 그런 화음이 작곡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하모니 서치는 음악 말고 미술에도 또 적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피카소는 뭐 아주 여러분들 잘 아는 대표적인 미술가인데 그분이 스케치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에 있는 그런 스케치들을 남겼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관점에서는 저 분명히 2차원 평면에 그냥 검정색 연필로 그렸는데 우리가 인지할 때는 저기서 3차원 볼륨을 보게 돼 있어요. 양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지적인 그 커그니션의 문제인데 이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양감이 그룹되어 있는 그런 볼륨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도 하모니 서치 알고리즘이 쓰였어요. 이제 이런 방법은 그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별로 좀 재미없는 얘기고 나하고 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중에 뭐 경영학 하는 혹시 학생들이 있다면 경영학 하는 학생들은 마케팅을 할 때 무조건 홍보를 하면은 물건이 안 팔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룹이 만약에 뭐 K-팝을 좋아하는 사람,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틀리거든요. K-팝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전 음악 이렇게 뭐 CD를 팔면은 안 팔릴 거고 반대로 고전 음악 좋아하는 사람한테 K-팝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 그룹은 저걸 좋아한다.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클러스터 기법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하냐. 여기서는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이 그룹을 나누는 것, 발륨 그룹을 나누는 데다 이용했고 뭐 다른 또 예제에서는 또 다르게 응용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하모니 서치가 적용된 보다 공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빌딩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지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이렇게 고층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옥상까지.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타임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프로블럼 해서 시간 그리고 어떤 비용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용도 최소화되고 그리고 시간도 최소화되기를 원해요.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최소화시키냐 이런 문제에 이제 하모니 서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스쿨버스 라우팅 프로블럼. 지금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학교 버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각 이 노드에 이제 여기가 정류장인데 거기 이제 학생들, 탈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각 이 노드 간에 연결된 점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즉 버스의 숫자도 가능한 줄이고 또 시간도 가능한 이 트래블 타임, 학생들이 버스 타는 시간도 줄여야죠. 만약에 내가 가천대에 오고 싶은데 어디 동네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한 3-4시간을 돌았다. 그래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학교 오면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멀리서 온 학생들 힘든 건 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가능한 한 보다 빠른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는 그런 어떤 목적 함수 fx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하모니 서치를 적용하면 이제 그 해를 구해줍니다. 혹시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디 여행 관련으로 이렇게 강연을 잘 들었다고 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중국이죠. 중국은 이렇게 서쪽보다 동쪽에 많은 이런 주요 도시들이 있죠. 베이징도 있고 산동 그리고 뭐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 뭐 홍콩 뭐 이렇게 등등 많은 도시들이 동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보통 한번 충전하면 뭐 요즘에 테슬라에서 한 400km까지밖에 못 간대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런 거리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자연 경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유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벤트, 비즈니스 기회 이런 걸 동시에 최대한도로 만족시켜 주면서 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하모니 서치를 써보니까 그 기존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 방법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주면서 어떤 경로로 가라. 어디 도시를 어디서 어떻게 가면은 가장 여러분이 최적의 여행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뭐 프로젝트 삼아서 이런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행지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때 어디를 어떻게 여행할 때 가장 최적의 여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자동으로 이 알고리즘이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보다 이제 공학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 송전탑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쇠기 때문에 가능한 부피를 줄이면서도 공학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안전이 또 큰 이슈죠. 그래서 이렇게 축방향으로 누르고 잡아 당기는 거, 혹은 휘는 거, 혹은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한 어느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학적으로 좀 어렵다는 무슨 FEM, 뭐 Finite Element Method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하모니 서치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면 가장 경량이니까
중량이 적게 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적죠. 그러면서도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설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상수도관 설계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MIT에서 기존 아주 수학적인 방법을 쓰니까 뭐 7,800만 불 정도의 공사비 했는데 아까 각종 요즘에는 이 자연에서 모방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뭐 지네틱 알고리즘, 시뮬레이티드 러닝, 타브 서치, 엔트 콜로니, 셔플드 플러그립, 크로스 엔트로피, 하모니 서치 이런 방법을 쓰니까 거의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모니 서치가 제일 좋은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요. 여러분들 구글 스칼라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매스메리컬 옵티미제이션에서 이제 수학 최적화 그쪽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과거에 고피 인용 많이 인용되는 논문들을 이제 따로 고전 논문 뭐 이렇게 한국어로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분류해놨는데 제가 쓴 논문이 그 중에 이제 랭킹 4번째 랭킹으로 이 최적화 쪽에서는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총 544회 당시에 작년에 544회 이제 피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부분을 한때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 상수도감 최적화 쪽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술적으로 내가 뭔가 검색을 하고 싶다. 뭔가 이제 연구 논문이나 여기 여러분들 대학교에 왔으니까 대학에서 이제 지성이다 그러면은 뭔가 논문도 좀 읽고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약간 학술적인 무언가 정보를 찾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세요? 네. 네이버요? 네이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영어로 돼 있다. 네. 어떤 검색 엔진이 가장 많이 쓰이죠? 구글이죠. 구글 다 한 번씩 써봤겠죠? 구글이 뜻이 뭐예요? 구글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글은 구골에서 나왔어요. 구골. 원래는 구골인데 미스스펠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구골. 그럼 구골은 뭐예요? 구골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수.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의 백승을 구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구글의 그 뜻은 그만큼 많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숫자만큼 많은 뭔가 정보들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런 문제가요. 구글보다 더 커요. 이 최적화 문제가. 이게 이제 스페인의 어떤 발레마 그 지역의 이제 문제인데 총 454개의 변수가 있고 각 변수가 갖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예요. 그러면은 10의 454승인데 구글은 10의 100승.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구글의 4.54승. 구글보다 훨씬 큰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음악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잘 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댐 오퍼레이션 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에너지 IT 학과에 있고 요즘에 이제 에너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재생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보다 경제적으로 하면서도 그 설계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즘에 많이 쓰이는 그 에너지원, 태양을 쓰는 요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태양광 패널, 뭐 PV 패널 이러죠. PV는 뭐 포토볼테이크 패널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죠. 태양열이 아니고. 그리고 이 바람개비 같이 생긴 거는 뭐죠? 이거는 뭐 윈드 제너레이터 이렇게 써 있죠. 풍력 발전기겠죠.
그리고 이쪽에 퓨얼셀이라는 게 있어요. 퓨얼셀. 연료전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분해가 돼요? 되나요? 네.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H2O니까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물에다 전기를 넣으면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되죠. 그럼 반대로 공기 중에 질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 말고 또 뭐가 날아다니는 산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소를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수소를 갖고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전기가 발생돼요. 그 원리가 바로 퓨얼셀, 연료전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를 갖고 있다가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또 발생시키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와가지고 태양광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소도 구할 수 없다. 그럼 정 안 되면 디젤, 기존의 그 경유를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주택, 가정에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때 어떻게 이 구성을 하면, 설계를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또 하모니서치가 쓰입니다. 이 문제는 또 약간 에너지 이슈 오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ESS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배터리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전기를 보통 보면 이 11시부터 뭐 여기 17시까지 이 빨간 건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비싼 거고 저쪽 한밤중에는 되게 싸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전기를 별로 안 쓰죠. 그러면 물 같은 거는 수조에다가 이렇게 받아 놓으면 되는데 전기는 어떻게 받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그 배터리 큰 니켈 카드뮴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리튬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배터리를 보통 이제 ESS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 저녁에 쌀 때 전기를 내가 받아뒀다가 낮에 비쌀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스케줄링 하는 문제에도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게 이제 결과가 기존에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공위성의 힙파이프 디자인 문제 어떻게 요번에 인공위성인가요? 우주정거장인가요? 어떻게 우리나라 피해서 잘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설계하는 일부분을 또 이 하모니서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이건 이컬러지컬 컨서베이션 문제예요. 즉 생태 보존 문제. 여러분들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혹시 이런 생태 보존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코끼리와 사자와 호랑이와 원숭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A 지역에는 코끼리하고 호랑이가 살고 B 지역에는 코끼리하고 원숭이가 살고 C 지역에는 사자와 원숭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생태 보존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치 노아와 같이 한 종류는 다 보존하자, 최소. 그러면은 이 ABC 지역을 다 보존하지 않고 어디만 보존하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동물을 다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개를 다 보존을 하려면, 네 종류의 동물을 다, 스피시스를 다 보존하려면 A, B, C 세 군데 다 안 하고 어디를 보존하면 모든 종이 다 보존이 될까요? A, C죠. 예. C하고 A를 하면, 예, 코끼리, 호랑이, 사자, 원숭이. 그러니까 B는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이게 셋커버링 문제라는 건데, 이걸 응용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가 이게 실제로 미국에, 혹시 여행 좋아하는 학생, 관심 있는 학생, 서부의 시애틀주가 아니죠. 워싱턴주죠. 워싱턴주 아래에 있는 주가 무슨 주인지 알아요? 워싱턴주 아래에 있는 주. 오레곤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이컬러지컬 컨서베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세그먼트로 육각형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종이 다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그 외 지역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이 녹색 부분만 보존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종은 최소화 하나씩은 다 보존이 된다.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얘기고요. 이것도 뭐 환경에 또 이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뭐 환경 같으면 보통 말로 푸는 것도 많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운동할 때는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폐수 처리를 할 때, 그래갖고 이제 이 강에 폐수 처리를 해서 오염을 일단 어느 정도 발생시키는데, 그러나 이 강에서는 또 강의 기준이 있어요. 뭐 용존 산소량이 최소 5pp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그런 거는 이런 요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각 지점마다 몇 ppm의 그 용존 산소량이 있는지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지하수에서 얼마나 오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음용수 기준을 만족시켜 주는가. 그런 거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질소를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여과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세디멘테이션. 이게 침전을 시켜야 되느냐. 등등의 그런 아주 복잡한 환경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솔루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이 가수는 여러분들 잘 알죠? 2012년에 가천대 싸이가 왔었어요. 그때는 아마도 뜨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축제 때 와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떠가지고 요즘에는 아마 대학에는 축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천대학교가 강남하고 되게 가까이 있죠. 강남의 밤은 화려한데 강남이 이런 모습만 있을까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한때 갑자기 강남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하수도 용량 문제가 있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설계를 할 때는 대충 이제 뭐 5년에 한 번 조금 범람할 정도,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 겨울에 되게 또 추웠죠. 갑자기 뭐 사이베리아보다 더 추운 한국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모든 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제 뭐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과연 홍수가 얼마만큼의 양으로 일어날까,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하모니 서치가 이 강남역에 홍수가 얼마나 날까, 그거 예측하는 모형에 그 모형 파라메타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요즘엔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하여튼 그 기상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남역 홍수 예측할 때 그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모니 서치라는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뭐 DNA와 RNA가 있다는 얘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시는데 그것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예측하는 데도 쓰이고요. 요거는 이제 레디에이션 언컬러지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무슨 종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엑스레이를 조사해서 트리트먼트 할 때 어느 정도 양을 어디에다가 타겟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에도 적용돼서 그 박사 논문이 미국 시카고 의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영상은 우리 학교가 지금 11.7테슬라에서 세계 최고의 그 fMRI를 갖고 있는데요. 이 MRI 영상이 예전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보듯이 이렇게 좀 흐릿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하모니 서치를 쓰면 오른쪽까지 뚜렷해집니다. 요거는 어떤 이론을 이용한 거냐면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거,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을 썼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을 우리가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이렇게 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이런 우측 하단에 보는 fx가 있어요. 저런 식의 어떤 저거는 뭐 K-means라는 방법을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런 fx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뭐 fMRI 뭐 아니면 MRI 영상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피카소의 그 그림에서 그 어떤 볼륨감을 찾을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알파고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기본 그 이론이 뭐 신경망 이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신경망 이론 중에서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에서 뭐 채널이나 커널에서 그 안에 파라메타 값을 최적화하는데도 이 하모니 서치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건 저희 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연구 내용인데요. 요즘에 무인 자동차 기술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인 자동차에서 이제 만약에 무인 자동차를 도로에다 보냈다. 그럼 얘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차선을 찾아야 돼. 차선이란 거는 3차원 상에서는 평형이에요. 차선은 안 만나요. 3차원에서. 근데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2차원에서는 차선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만나는 점 뭐라고 불러요? 미술에서 여러분들 소실점이라고 들어봤잖아요. vanishing point. 소실점. 그 소실점에서 만나요. 모든 그 선들이 다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그 소실점. 그렇죠? 그 소실점을 먼저 찾아줘야지 그 소실점에서 반대로 역으로 그 지금 이 무인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차선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과거에는 뭐 지금까지도 이 랜삭이라는 방법을 써요. 근데 하모니 서치, 음악에서 나온 방법을 또 적용을 해봤더니 오히려 기존에 쓰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기 우리 학교 근처에 뭐 경부고속도로도 지나가고 뭐 성남대로 10차선 대로도 지나가죠. 실제로 이제 찍은 동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두 장이 같이 넘어갔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기존의 랜삭이나 알고리즘이고요. 밑에 있는 건 하모니 서치입니다. 보면은 위쪽에 있는 게 많이 흔들리고 밑에 있는 거는 보다 안정적으로 소실점을 찾아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인 자동차에도 이 기술이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아직은 이제 조금 여기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혹시 이 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엑소. 예, 잘 아시네요. 엑소는 뜻이 뭐예요? 엑소는 뜻이 뭐예요? 엑소는 엑소플래닛. 엑소플래닛은 뜻이 뭐예요? 외계 행성이란 뜻이에요. 외계 행성. 외계 행성은 뭐냐면 우리 행성이 아니고 다른 행성. 그러니까 우리는 항성인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뭐 수금지화 뭐 이렇게 해명 뭐 막 이렇게 다 돌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선이 아니고 다른 쪽에 다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그게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지금 여기 뭔가 태양이 하나 보이죠? 이 태양은 우리 태양이 아니고 이름이 코롯 9B라는 그 태양이에요. 그 태양 주위를 코롯 9B라는 엑소플래닛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 태양을 엑소플래닛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저런 현상 뭐라고 불러요? 이클립스. 일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의 광도가 차이가 나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의 광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 엑소플래닛이 크기는 얼마고 속도는 대충 얼마구나.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하모니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걸 발견을 해내고 그 다음에 네이처지에 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연구자에 속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건 안 됐지만 대신 제가 처음으로 만든 그 알고리즘으로서 제 논문이 거기에 이제 인용이 돼서 그래서 나름대로 뭐 좀 영광스러운 순간이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또 한 번 네이처에 제 논문이 인용될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혹시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 동그란 거 2개 보여요? 저게 뭘까요? 저기 동그란 거 2개가 있는데 저게 뭘까요? 저게 태양인데 태양이 1개예요, 2개예요? 1개예요, 2개예요? 태양이? 2개죠. 저런 걸 뭐라고 불러요? 태양이 2개인 데가 있어요. 저런 거는 쌍성계라고 불러요. 쌍성계. 근데 저런 경우에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양 2개 중에 하나가 터져서 블랙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태양은 남아있고 이쪽 태양은 블랙홀로 변해요. 그럼 블랙홀은 이 상대 동반성을 빨아들여요. 그럼 이 빨아들이는 과정을 또 시뮬레이션 할 때 또 하모니 서치가 쓰였고 그게 최근에 네이처지에 또 한번 실려서 제가 이제 논문이 한번聘용이 또 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올드 재즈라는 뜻은 기타 등등 이런 뜻인데 뭐 다양한 부분에 이제 하모니 서치가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뭐 물론 하모니 서치는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그 신경망 이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코어로 알파고에도 쓰이는 그런 이론하고도 연결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퍼지라는 또 이론하고 연결해서 또 쓰이기도 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런 물음을 해보고 싶어요. 이 음악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어떤 앞에 보여준 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그럼 왜 그걸 푸는가? 사실은 잘 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푼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뭐 수학을 뭐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미분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최소. 근데 미분의 기본 핵심이 뭐죠? 그거는 변화율이거든요. 기울기. x가 조금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냐. 그런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그동안 공학 문제 뭐 여러 분야의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 하모니 서치나 알고리즘은 재즈 임프로비제이션 그걸 이용해요.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은 뭐냐면 인간이 보다 일반화시키면은 인간이 경험을 쌓는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능을 개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보다 딱딱한 어떤 방법, 그 이제 하드 컴퓨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분이나 뭐 그런 아주 딱딱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더 유연하게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 지능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가지고서 새로운 문제를 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모니 서치가 바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갖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지능 쌓은 걸 가지고서 새로운 해를 찾아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일단 다시 한번 부언을 하자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 셜록 홈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셜록 홈즈가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어디로 풀어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딱 알아요. 왜냐면 경험을 많이 해서. 인간이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다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은 방향은 어디라고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을 쌓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를 혹시 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기존의 미분을 이용한 도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인간이 경험을 쌓는, 음악가들이 경험 쌓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도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이 위에 있는 요게 그 도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하여튼 개념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래갖고 실제로 푼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가 이쪽 3에 존재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무작위로 막 발생시키면 6이나 8에 많은 확률이 가다가 이게 자꾸 이터레이션이 증가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3 쪽으로 이렇게 온다. 뭐 그런 얘기. 이건 시간 관계상 대충 개념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요거 하나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고사가 떠오릅니까? 예, 여기 밑에 뭐라고 썼죠? 3자도 있고 4자도 있네요. 조삼모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알고리즘이 뭔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부각시키면은 단점도 있는데 장점만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조삼모사는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단점을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론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 자체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좋은 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이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이쪽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런 제가 쓴 책을 좀 참조해도 좋고요. 그리고 2011년 벌써 7년 전이네요. 7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저의 알고리즘 웹사이트에 방문자들을 이렇게 한번 통계 조사를 내봤더니 지금 저기 끝에 일본과 한국이 있었고 이쪽 끝으로 오면은 하와이, 미국, 이 남미, 브라질 쪽이 많고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쪽 중동 지방이죠. 인도, 그리고 이제 중국, 여기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세아니아 쪽에 우리가 뭐 뉴질랜드하고 호주 있죠. 이런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왔고요. 이거는 논문과 책을 하모니 서치 관련 책을 출판했던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이 나왔거나 혹은 학교에서 실제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모니 서치로 좋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저널에다 내야 되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이런 저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저한테 오면 되고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걸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국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국제화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이제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는 좀 조촐하게 2014년에 이제 한국에 불렀어요. 몇 사람을. 그래갖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세종로 뒤쪽에 경복궁이죠. 경복궁에서 이렇게 투어한 거고 고대에서 이제 1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작년에는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모니 서치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때 이때는 주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알고리즘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덤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생기는 것 같고요. 올해는 2월에 인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인도 가서 지금 제4회 하모니 서치 컨퍼런스를 했고 끝나고 타지마할도 잠깐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의 칭다오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평창올림픽이 끝났죠. 이 두 선수 여러분들 잘 알죠?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은 피겨 스케이팅에서, 또 한 사람은 이쪽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쪽이 피겨 스케이팅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더 좋아요? 이거 뭐 아빠, 엄마 누가 더 좋냐 뭐 그런 질문 같아요. 맞지? 제가 질문한 이유는 알고리즘 측면에서 어떤 선수가 더 좋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를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어떤 선수가 더 좋을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성화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뭐냐면 딱 룰이 정해져 있고 하여튼 힘을 내가지고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빠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겨 쪽은 더 예술적인, 창의적인 이런 걸 많이 요구하거든요.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창의적인 그런 쪽으로 뭔가 알고리즘도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알고리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주로 뭐 이 벤치마크 어떤 펑션 같은 거, 뭐 기준이 되는 어떤 펑션을 가지고 그거 뭐 조금 더 빠르다, 뭐 조금 더 값이 싸다, 막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비교하는데 거기는 이미 제가 보면 레드오션이 된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실생활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음악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뭐죠? 아까 기후변화하고 비슷한 건데 서스테인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저건 지속 가능성이네요. 우리 인류가 우리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기후변화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강남역에 홍수를 적게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도 여기 적용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문화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화에도 이런 방법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작곡이나 뭐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거 뭐 등등. 혹은 이론적으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경험이 도함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우리 미분을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보다 창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저의 강연을 이제 마지막 장표를 마무리하자면 혹시 이 시간이 조금 뭐 졸리는 시간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능력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코끼리 같이 크고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조금 뭐 다소하게 벅찰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천대 학생들 여기 모이는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믿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같이 큰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보다 나의 차이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과거의 그런 어떤 미분적인 방법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음악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걸 통해서 뭐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해서 좋은 해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저의 강연이 되었다면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